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만 명의 계좌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아는 비밀번호. 정말 죽었을까요? 내부 장부엔 30만 개, 실제 지갑엔 0이었습니다. CEO도 아닙니다. CFO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카오페이 혹은 토스를 열어보세요. 잔액이 보입니까? 출금 버튼이 눌립니까? 네,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돈을 꺼내는 열쇠가 딱 한 사람에게만 있다면,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의 머릿속에만 새겨진 숫자 24개, 그 사람의 주머니 속에만 있는 작은 USB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그 사람의 지갑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어딘가의 평범한 직장인, 부산의 자영업자, 대구의 30대 청년이 정확히 같은 구조 속에 자신의 돈을 맡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사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욕망과 신뢰, 그리고 시스템의 허점이 설계한 완벽한 범죄의 해부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은 딱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될 겁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죽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7년 겨울,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들끓었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재현. 서울 강북구 월세 42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33살 회사원입니다. 월급은 268만 원. 전세 보증금을 모으기 위해 매달 70만 원씩 적금을 붓고 있었습니다. 내 집 마련? 계산해보면 최소 17년. 그가 50대가 되어야 겨우 강북 외곽 32평을 살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같은 팀 동료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재현아, 비트코인 알아? 나 지난달에 300만 원 넣었는데 지금 680이야. 재현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 같은 소리 하지 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 그 동료는 1200만 원이 찍힌 은행 앱 화면을 재현 씨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날 밤 재현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5년 적금 480만 원을 깼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7년 말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세계 3위였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나라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직장인, 대학생, 주부, 자영업자, 계층도 없고 나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코인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풍과 함께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립토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는 주식 증권사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홈페이지는 근사했고 고객센터 번호가 있었고 SSL 인증서 마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주식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내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로 보관되어 증권사가 망해도 내 자산은 보호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달랐습니다. 2017년 당시 이 거래소들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누구든 법인 하나 만들고 웹사이트 올리고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드립니다. 이 한 문장이면 거래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맡겼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거래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인터넷과 단절된 물리적 저장 장치입니다. 해킹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콜드월렛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오직 CEO 단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느끼셨습니까? 단 한 명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19년 2월 5일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법원에 한 장의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발신인 쿼드리가 CX 캐나다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내용 채권자 보호 신청 이유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 CEO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만이 콜드월렛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CEO의 이름은 제럴드 코튼. 당시 나이 30살. 사망 장소는 인도 자이푸르. 사인은 크론병 합병증이었다고 그의 아내가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수만 명의 사용자들이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돈이 그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잠겨버렸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 코트는 사망하기 불과 12일 전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막대한 재산 전부를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사람처럼 아니면 준비한 사람처럼. 두 번째 이상한 점. 코튼이 죽기 몇 달 전부터 거래소에서 출금을 시도한 사용자들이 출금이 안 된다고 민원을 쏟아냈습니다. 거래소 측은 기술적 문제라고만 했습니다.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점. 그가 죽었다는 사망 진단서. 사망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서명한 의사의 면허 번호가 불분명했습니다. 서류 한 장의 기본 정보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네 번째. 총 피해 금액 당시 시세로 약 2억 5천만 달러. 한화로 3천억 원. 이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 치킨집 사장 김성호 씨를 소개합니다. 42살 10년째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해온 자영업자입니다. 2018년 초 단골 손님의 소개로 국내 소규모 거래소에 3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거래소 홈페이지는 영어와 숫자를 조합한 그럴싸한 이름이었습니다. SSL 인증, 고객 자산 100% 콜드월렛 보관. 이런 문구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2년 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성호 씨는 묻어뒀던 코인을 현금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출금 버튼이 눌리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눌렀습니다. 채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아침 거래소 홈페이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앞치마를 던지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피곤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신고 오늘만 12건 들어왔어요. 접수는 받겠는데 수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3천만 원. 그가 닭 기름 냄새 속에서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분노? 억울함? 아니면 나는 저런 데 안 했으니 다행이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에는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블록체인의 결정적인 특성을 짚어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공개적으로 영구 기록합니다.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얼마가 이동했는지 전 세계 누구든 지금 이 순간에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탈중앙화와 투명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투명성이 거짓말을 폭로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됐습니다. 코튼이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 전 세계 블록체인 분석가들이 일제히 한 지갑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착한 것은 콜드월렛의 잔고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잠긴 지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소량이었습니다. 실수인 것처럼 아주 작은 금액이 다른 주소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조금씩 다른 거래소 계좌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왕립기 마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쿼드리가의 콜드월렛이라고 발표된 지갑들, 그 상당수가 사실 텅 빈 지갑이었습니다. 즉, 사용자들의 돈이 처음부터 그 지갑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3천억 원은 어디 있었을까요?
제럴드 코튼 본인이 운영하던 개인 트레이딩 계좌였습니다. 그는 사용자들의 돈을 몰래 가져다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레버리지 방식으로, 빌린 돈으로 더 크게 베팅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이 대폭락했습니다. 그 투자가 전부 날아갔습니다. 결론입니다. 콜드월렛이라 불렸던 곳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죽음이 만들어낸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기가 죽음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코튼의 사망 진단서, 사망 날짜가 잘못 기재됐습니다. 서명 의사의 면허 번호가 인도 의료 당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사용자들은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의 무덤을 파헤쳐라. 그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라. 서명수 10만 명 이상. 캐나다 당국은 이 청원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시신 발굴 명령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이 미스터리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연결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가깝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에는 수백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겨났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대형 거래소들은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중소형 거래소들, 그 수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 이후 신고를 받은 거래소만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폐업하거나 불법으로 적발됐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코인빗, 한때 세계 10위권 거래량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사고팔아 거래량을 부풀린 자전거래가 적발됐습니다. 포블게이트, 수백억 원대 출금 지연 사태, 마로마켓, 체인젝스, 어느 날 갑자기 사이트가 닫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구조는 이런 단순 먹튀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최준혁, 서울 마포 28살 IT 스타트업 개발자입니다. 블록체인을 코드 레벨로 이해하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 거래소 대신 더 스마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거래소 없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되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준혁 씨가 투자한 곳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였습니다. 약속된 연 수익률 120%. 사실 이 숫자부터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코드를 직접 읽었습니다. 스마트 계약 코드를 한 줄 한 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6개월 후 프로젝트가 러그풀을 당했습니다. 운영자가 모든 자금을 빼내고 사라진 겁니다. 마치 발 아래 카펫을 확 잡아당기듯이 준혁 씨의 2천만 원이 순식간에 0원이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러그풀을 실행한 운영자가 실제로 서울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자금은 이미 복잡한 경로로 세탁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박재현, 김성호, 최준혁. 세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모두 평범한 한국인입니다. 모두 자신의 돈이 어딘가 안전한 곳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안전한 곳의 열쇠가 오직 한 사람 혹은 한 줄의 코드에만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고 코인을 구매하면 그 코인은 어디에 보관될까요? 거래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의 자산은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그런데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거래소에는 두 종류의 지갑이 있습니다. 핫월렛, 인터넷에 연결된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지갑. 콜드월렛,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물리적 장치에 저장된 지갑. 거래소는 사용자 출금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핫월렛에 일정량을 두고 나머지는 콜드월렛에 넣어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래소 내부에서만 관리됩니다. 외부에서는 거래소가 실제로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용자들의 자산에 실제로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프체인 장부의 함정입니다. 블록체인 위의 거래는 투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사용자가 얼마를 보유 중인지 기록하는 내부 장부는 거래소만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내부 장부를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에 실제로는 비트코인이 100개밖에 없는데 내부 장부에는 사용자들이 300개를 보유 중이라고 적혀 있다면 200개의 비트코인이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채로 이걸 업계 용어로 부분 지급 준비라 합니다. 은행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맡긴 돈 전부를 금고에 두지 않죠. 하지만 은행은 엄격한 규제와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요? 규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2년 11월 전 세계 세 번째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단 72시간 만에 붕괴됐습니다.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 포브스 표지를 장식한 남자, 암호화폐의 구원자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의 내부 장부를 들여다보니 사용자 자산 수십조 원이 자매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FTX는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들도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부 장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느끼시겠습니까? 이건 사기꾼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다. 숨 한번 돌리시고요.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소름 돋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대담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CEO가 죽었을 때 아무도 돈에 접근 못한다면 그건 오직 그 CEO만의 잘못일까요? 제럴드 코튼이 진짜 죽었든 도망쳤든 진짜 범인은 그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탐정처럼 용의자 명단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용의자 첫 번째, 단일 실패 지점을 설계한 CEO들. 모든 접근 권한을 한 사람이 독점하는 구조는 보안 상식으로도 리스크 관리 원칙으로도 명백한 실패입니다. 은행장이 죽어도 은행은 돌아갑니다. 왜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용의자 두 번째, 내부 장부 조작을 허용한 시스템 구조. 사용자는 자신의 돈이 거래소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블록체인은 투명한데 거래소 안은 블랙박스였습니다. 용의자 세 번째, 규제 공백. 한국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많은 소형 거래소들이 생겨나고 돈을 거두고 사라지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 한국 금융당국의 초기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관망. 암호화폐가 뭔지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몰라서 지켜봤습니다. 둘, 충격 요법. 2017년 말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물렸습니다. 정작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는 한참 후에야 나왔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일명 특금법 시행 2021년 3월. 4년의 공백. 그 4년 동안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에 집계된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액은 수조 원. 그리고 이건 신고된 것만입니다. 용의자 네 번째, 탐욕. 수십, 수백 퍼센트 수익 약속이 이상하다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원하는 것을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용의자 다섯 번째, 어쩌면 가장 슬픈 용의자, 정보의 불평등. 코드를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 그 격차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사람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암호화폐 안 하는데.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암호화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이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돈과 직결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의외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블록체인 탐정들입니다. 이들은 공식 수사관이 아닙니다.
경찰도 검사도 아닙니다. 대부분 독립적인 분석가이거나 체인얼리시스, 엘립틱 같은 블록체인 분석 회사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공개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추적하는 겁니다. 쿼드리가 CX 수사에서 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쿼드리가 CX에 알려진 지갑 주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지갑을 빠져나간 코인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습니다. 여러 단계, 여러 계정을 거쳐 다른 거래소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현금 추적과 비슷하지만 훨씬 정밀합니다. 현금은 손을 한번 바꾸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10년 전 거래도 영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추적이 빛을 발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가 터졌습니다. V글로벌 사건입니다. 이 회사는 코인 투자로 매달 1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전국의 영업망을 구축했습니다. 지역 모임, 교회, 심지어 노인정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 5만여 명, 피해액 2조 2천억 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체인얼리시스의 협조를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V글로벌은 실제로 코인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폰지 사기였습니다. 블록체인 추적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의 일부가 특정 거래소 계정에 도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거래소에 협조를 요청했고 계정이 동결됐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운영진이 구속됐습니다. 블록체인은 투명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블록체인 기반 범죄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추적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수사기관입니다. 한국경찰청은 2021년부터 가상자산 수사 전담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도 진화했습니다. 그것도 훨씬 빠르게. 그래서 그들은 혼합이라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코인 믹서 혹은 토네이도 캐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수백 명의 지폐들과 뒤섞은 다음 다시 뽑아갑니다. 어떤 지폐가 내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코인 믹서가 정확히 그렇게 작동합니다. 범죄 수익과 연결된 더러운 코인을 정상적인 코인들과 섞어서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이더리움 기반 코인 믹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 그룹. 2018년 국내 거래소 UBC 해킹을 당했습니다. 전체 자산의 17%를 잃었고 결국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미국 국토안보부가 배후로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UN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공식 보고서. 북한 해킹팀이 훔친 암호화폐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전용됐다.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서울 어딘가의 평범한 20대가 거래소에 넣었던 코인이 결국 미사일 개발 자금이 됐을 수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투자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 미국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개발자들은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믹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쫓고 쫓기는 게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반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수십조 원의 피해가 누적되자 한국 정부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2021년 특근법 시행,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격 시행. 이 법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자산을 거래소 자산과 분리 보관. 거래소가 고객 돈으로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불법이 됩니다. 둘째, 고객 예치금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 그리고 그 콜드월렛은 다중 서명 방식으로, 즉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의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구조. 단 한 사람의 비밀번호만으로 접근 가능한 구조.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발전입니다. 하지만 규제는 항상 늦게 옵니다.
그리고 규제가 오기 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규제가 강화되자 소규모 거래소들이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폐업 과정에서 또다시 사용자 자산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충북에 사는 이동원 씨, 56세 중소기업 과장으로 32년을 다닌 직장인입니다. 퇴직금 일부를 중소형 거래소에 맡겨뒀는데 그 거래소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출금이 지연됐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폐업 공고기간 3개월. 이동원 씨는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거래소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그가 인터넷에 남긴 글입니다. 다행이었죠. 근데 그 3개월 동안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퇴직금인데 잠을 못 잤습니다. 3개월 동안 법이 만들어졌고 규제가 강화됐지만 그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또다시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규제된 대형 거래소들은 이전보다 훨씬 투명합니다. 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들, 디파이 프로토콜은 여전히 규제 밖입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럴드 코트는 죽었을까요? 캐나다 왕립기 마경찰은 2019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인도 현지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사망 진단서의 오류들은 인도 병원 행정상 실수로 결론 내렸습니다. 공식 수사 결론 사망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튼의 무덤을 파헤쳐달라는 청원 서명 10만 명 돌파. 캐나다 당국은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시신 발굴 명령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신분으로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결코 완전한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다른 지점입니다. 그가 죽었든 살았든 2억 5천만 달러는 사라졌습니다. 수만 명의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구조. 그 구조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경영학의 가장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단일 실패 지점을 반드시 제거하라. 은행은 행장이 죽어도 작동합니다. 대기업은 CEO가 사망해도 운영됩니다. 왜 암호화폐 거래소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규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위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들을 공부하면서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분노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이용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고, 슬픔은 이 사기들에 당한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박재현 씨가 적금을 깬 건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내 집 한 채가 꿈이었습니다. 김성호 씨가 3천만 원을 맡긴 건 어리석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녀 교육비가 필요했습니다. 최준혁 씨가 2천만 원을 잃은 건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전세금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욕망은 탐욕이 아닙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현실, 적금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가격 상승. 이 구조적 모순이 사람들을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범인은 어쩌면 이 경제 구조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정한. 대구에 사는 35살 중소기업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2018년 봄 친구의 권유로 국내 중소형 거래소에 300만 원을 넣었습니다. 6개월 후 하은 씨는 출금을 시도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왜 성공했을까요?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전부를 넣지 않았습니다. 잃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을 금액만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그녀는 투자 초기 딱 10만 원을 테스트로 출금해 봤습니다. 잘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를 넣었습니다. 세 번째, 이 거래소가 폐업하면 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냐고 거래소 고객센터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명확한 답을 못 받은 곳에는 처음부터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화려한 전략도 복잡한 기술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그녀의 300만 원을 지켰습니다. 하은 씨가 나중에 남긴 말입니다. 확실한 고수익을 말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해요. 제가 안 당한 게 실력이 아니에요. 운이 좋았고 조금 더 조심했을 뿐이에요. 운과 조심. 사실 이게 최선입니다. 완벽한 안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한 사람과 조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거나 앞으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7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화면 캡처해두세요. 첫 번째, 사용 중인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식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을 조회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즉시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거래소의 준비금 증명을 확인하세요. 대형 거래소들은 자사 보유 자산이 사용자 자산을 실제로 커버하는지 외부 감사로 증명합니다. 업비트, 빗썸 등은 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거래소는 의심하세요. 세 번째, 콜드월렛 보관 정책을 확인하세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콜드월렛은 다중 서명 방식이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비밀번호로만 접근하는 구조는 이제 불법입니다. 네 번째, 자기 보관을 고려하세요.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드웨어 월렛을 구매해 자신의 코인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시드 구문은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잃어버리면 영구 손실이니 반드시 안전한 곳에 오프라인으로 백업하세요. 다섯 번째, 투자 금액을 반드시 제한하세요. 잃어도 일상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금액만 투자하는 원칙. 이건 암호화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 적용됩니다. 여섯 번째, 이상 징후를 빨리 감지하세요. 출금 지연이 반복된다. 고객센터가 연결되지 않는다. 갑자기 이용 약관이 바뀐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즉시 자산을 이동하거나 출금 신청을 하세요. 일곱 번째, 너무 좋은 이야기는 의심하세요. 연 50%, 100% 이상의 확실한 수익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주는 폰지 사기입니다. 이 7가지 지금 바로 캡처해두세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이겁니다.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쿼드리가 CX의 2억 5천만 달러, V글로벌의 2조 2천억 원, 유빗을 해킹한 라자루스의 수백억 원. 이 돈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블록체인 분석에 따르면 쿼드리가 CX의 자금 일부는 바하마, 일부는 홍콩, 거래소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추적 중입니다. V글로벌 운영자들이 빼돌린 자금의 일부는 강남 아파트 구매, 고급 외제차,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가 환수됐지만 상당 부분은 여전히 미확인입니다. 라자루스가 가져간 코인은 복잡한 믹서를 거쳐 일부는 중국을 통해 현금화됐고 일부는 군사비로 전용됐다는 것이 국제기관들의 공식 분석입니다. 이 돈들은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추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훔친 코인은 영원히 추적 가능하다. 이게 블록체인의 또 다른 힘입니다. 2023년 한 블록체인 분석가가 5년 전 사기 피해 코인을 추적해서 특정 거래소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그 계정의 실제 주인을 역추적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습니다. 5년이 지나도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블록체인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 위안이 됩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하나의 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시스템은 어디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할까요? 박재현, 김성호, 최준혁, 이동원, 그리고 5만 명의 V글로벌 피해자들. 이들은 모두 어리석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 자체가 조작되거나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무지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물론 개인도 배워야 합니다. 투자 전에 공부해야 합니다.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시스템도 진화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고객 돈으로 투기하는 걸 막는 법, 비밀번호를 한 명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법,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 투명한 감사 시스템. 한국은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중요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금융상품 앞에서도 더 냉철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든 펀드든 부동산 투자든 핵심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내 돈은 어디 있고 누가 접근할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찾아올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CEO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움직였습니다. 이 한 문장이 암호화폐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만 알았던 비밀번호. 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 지갑 안에 아무것도 없었거나 우리는 결코 완전한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는 시스템이 담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양심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투명성은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금융 지식에 작은 한 조각을 더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주변에 확실한 고수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만약 지금 어딘가에 돈을 묶어두고 불안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7가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저 기회 찬스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아무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들을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게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혜로운 생활로 행복하세요.